이게 사격훈련이야. 한여름의 열기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경기도의 한 연합훈련 사격장. 쩌렁쩌렁한 총성과 자욱한 화약 냄새. 그리고 두 군대의 팽팽한 자존심이 뒤섞여 공기마저 묵직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비웃음이 모든 소음을 갈랐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미 육군에서 파견된 캐서린 케이트 밀러 대위였습니다. 웨스트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로 대테러 도시전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말 그대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죠. 175cm가 넘는 큰 키에 햇볕에 그을린 탄탄한 몸. 그리고 그 어떤 남자 군인 앞에서도 결코 주눅 들지 않는 강렬한 푸른 눈동자.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K5 권총과 K2 소총으로 25m에서 100m까지의 모든 고정 및 이동 표적을 교본에 나올 법한 완벽한 자세로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모두 명중시킨 참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효율적이었죠. 그녀의 사격이 끝나자 미군 측에서는 환호성이, 한국군 측에서는 침묵 섞인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밀러 대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탄창을 비우고 총기의 약실을 확인했습니다. 안전 조치가 끝나자 그녀는 다음 차례인 한국군 특수부대원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군복에 박힌 계급장은 상사, 이름은 권진우였습니다. 707 특임대대에서도 유령이라 불리는 남자. 그는 밀러 대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체구. 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필요할 때가 아니면 절대 입을 열지 않는 과묵함까지 그는 마치 배경의 일부처럼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대위는 그런 권상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감 없는 태도는 뭐지? 아시아 군인들의 특징인가? 그녀는 권상사가 사선에 서자 노골적으로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권상사는 총기를 들고 표적지를 향해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이상했습니다. 교본처럼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안정적으로 파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발을 뒤로 뺀 채 허리를 살짝 비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총을 쏘는 게 아니라 활을 당기려는 궁수 같은 자세였죠. 그 기묘한 자세를 본 밀러 대위의 입가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통역관이 굳은 얼굴로 그녀의 말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사격장의 모든 한국군 장병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707 특임대대, 아니 대한민국 특수부대 전체의 훈련 방식과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지독한 오만함이 담긴 한마디였기 때문입니다. 밀러 대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자신의 K5 권총을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되는 듯 옆에 있던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철컥 육중한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사격장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총은 군인의 생명과도 같은 것. 그런 총을, 그것도 동맹군의 자존심이 걸린 훈련장에서 저렇게 함부로 내던지는 행위는 뺨을 때리는 것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미군 사령관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고 한국군 지휘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격장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런 비효율적인 쇼를 구경하며 내 시간을 낭비할 순 없겠군. 저격수가 저런 자세로 몇 초나 버틸 수 있지. 실전에서는 1초의 망설임이 죽음을 부르는 법인데 그녀는 등을 돌려 막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상황을 끝내고 싶었던 것이죠. 모두의 시선이 권진우 상사에게 쏠렸습니다. 그가 분노를 터뜨리거나 혹은 창피함에 고개를 숙이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권진우 상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당황도,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소총 개머리판을 어깨에 견착하고 표적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밀러 대위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멈칫하며 다시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권진우 상사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이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표적, 교체 요청합니다. 지휘관의 허락이 떨어지자 부사수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존의 사람 모양 표적지가 모두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100m 거리의 허공에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탁구공 5개, 120m 거리에서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레일 위의 동전, 그리고 마지막 150m 거리의 인질 표적지 뒤편에 놓인 아주 작은 방울토마토 하나. 사격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서커스에 가까운 기회였죠. 탁구공은 바람에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움직이는 동전은 조준조차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물며 인질의 머리 뒤에 숨겨진 방울토마토라니. 그건 인간의 눈으로 조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밀러 대위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케이. Show me what you got. 좋아. 어디 한번 보여줘봐. 그녀는 다시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저 오만한 동양인 병사가 어떤 망신을 당할지 똑똑히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권진우 상사는 주변의 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후. 그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총을 든 채 눈을 감다니 밀러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격장의 모든 바람이 탔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권 상사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바람을, 공기의 흐름을, 심지어는 햇빛의 각도까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목표물과 총,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집중의 경지에 들어선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조준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맨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과연 권진우 상사는 저 불가능해 보이는 표적들을 맞춰 오만한 미군 여장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의 손끝에서 어떤 기적이 펼쳐질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권진우 상사가 눈을 감았던 시간은 고작 3초 남짓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정적 동안 사격장 전체를 지배하던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온 듯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압도적인 고요함이었다. 케이트 밀러 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낯설고도 불쾌한 긴장감. 그녀는 수많은 실전과 훈련을 겪었지만 이런 종류의 기운은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저 남자는 지금 총을 쏘려는 게 아니었다. 마치 주변 공간과 하나가 되려는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였다. 권 상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표적 너머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조준경에 눈을 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고 어깨는 미세하게 움직이며 바람의 방향을, 몸으로는 대기의 습도를, 피부로는 햇살의 미열을 읽어내고 있었다. 웨스트 포인트의 교본에는 결코 나오지 않는 데이터로 분석할 수 없는 감각의 영역이었다. 첫 번째 목표. 100m 허공에 매달린 5개의 탁구공. 바람의 제멋대로 흔들리는 성인 남자의 엄지 손톱만 한 표적들이었다. 밀러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저걸 맞힌다고 한 발 맞히는 것도 유행일 텐데. 권 상사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숨을 멈추는 대신 아주 가늘고 길게 내뱉기 시작했다. 그의 호흡과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었다.
타항 첫 번째 총성과 함께 가장 왼쪽에 있던 탁구공이 터져나갔다. 하얀 파편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미쳐 놀라기도 전에 그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타타타탕 마치 하나의 소리처럼 이어진 네 발의 총성. 그것은 조준 사격이 아니었다. 리듬이었다. 흔들리는 탁구공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 궤적 위에 총알을 미리 던져놓는 신기에 가까운 예측 사격. 마지막 탁구공이 터져나가는 순간 사격장에는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5개의 표적을 모두 마친 것이다. 밀러 대위의 굳게 다물린 입술 사이로 나직한 욕설이 새어나왔다. 젠장. 하지만 권상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총구는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있었다. 120m 레일 위를 빠르게 좌우로 움직이는 동전. 시속 20k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속도. 조준 자체가 무의미한 목표물이었다. 권 상사는 이번에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그는 움직이는 동전을 눈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레일의 왕복 패턴을 읽고 있었다. 기계의 리듬. 그는 동전이 방향을 바꾸는 찰나의 순간 속도가 0에 수렴하는 바로 그 지점을 노렸다. 탕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움직이던 동전이 옆으로 튕겨나가며 바닥에 떨어졌다. 확인을 위해 달려간 부사수가 동전 한가운데에 정확히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하고 경악에 찬 손짓을 보냈다. 미군 측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기계다. 밀러 대위는 더 이상 팔짱을 끼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분노와 모욕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경외감과 혼란 때문이었다. 저 남자의 정체는 대체 뭐지? 이제 마지막 목표. 150m 거리의 인질 표적지. 인질의 머리 바로 뒤. 3cm 위쪽에 놓인 방울토마토.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인질의 머리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극악의 난이도였다. 게다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미세한 바람의 영향은 총알의 탄도를 몇 센티미터씩이나 비껴가게 만들 수 있었다. 권 상사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몸의 중심을 최대한 낮췄다. 그리고 비로소 조준경의 눈을 가져갔다. 하지만 그는 조준경의 십자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준경을 통해 보이는 공기의 아지랑이 빛의 굴절을 읽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총알이 날아갈 길이 보라색 선처럼 그려지고 있는 듯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권 상사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거의 느껴지지 않을 속도로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 박동과 박동 사이,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기 전에 그 찰나의 정지 상태. 그의 온몸이 하나의 거대한 센서가 되어 우주와 교감하는 듯했다. 타항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날카로운 총성. 총알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빗나갔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인질 표적지의 머리 위에서 붉은 물감이 터지듯 방울토마토가 산산조각 났다. 총알은 인질의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않고 정확히 토마토의 중앙을 관통한 것이다. 사격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경악을 넘어선 충격. 그것은 더 이상 사격술의 범주가 아니었다. 예술의 경지 혹은 초능력의 영역에 가까웠다. 권진우 상사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총기의 약실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걸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던 밀러 대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가 그녀의 옆을 지나는 순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이게 실전입니다. 그 한마디에 케이트 밀러의 단단했던 자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자신의 실력과 지식이 저 이름 모를 동양인 병사의 감각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구멍 뚫린 동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구멍은 마치 자신의 자존심에 뚫린 구멍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연합훈련 본부의 브리핑실. 한국군과 미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훈련 총책임자인 한국군 장성이 다음 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퍼시픽 이글 훈련의 핵심은 적진 침투 및 요인 구출 작전이다. 최고의 성과를 위해 양국에서 가장 뛰어난 요원 2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장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두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 나란히 떠올랐다. 권진우 상사, 그리고 케이트 밀러 대위. 그것을 본 밀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훈련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내려진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굴욕의 서막처럼 보였다. 자신을 철저하게 짓밟은 남자와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니. 과연 이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십은 어떤 폭풍을 몰고 오게 될까? 작전 계획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목표는 폐공장 A동 3층에 감금된 VIP를 구출하는 것. 적은 총 10명으로 추정되며 건물 내외부에 C352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분 안에 VIP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탈출해야 합니다. 작전 상황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케이트 밀러 대위의 목소리가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거대한 공장 설계도를 짚어가며 자신이 밤새도록 세운 완벽한 작전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웨스트 포인트 수석 졸업생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흔들림 없고 자신감 넘치며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는 듯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제의 충격과 굴욕은 애써 지워버린 듯 그녀는 다시 프로페셔널한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침투 경로는 2개입니다. 알파팀인 제가 정문으로 진입해 소음탄과 연막탄으로 적의 시선을 끄는 동안 브라보팀인 권 상사님은 후방 환풍구를 통해 3층으로 직접 침투합니다. 각 팀의 이동 경로는 시간대별로 정확히 계산되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초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밀러 대위는 설명을 마치고 권진우 상사를 쳐다봤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설계도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동의의 표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시인지 알 수 없었다. 밀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권 상사님, 제 계획에 문제가 있습니까? 권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밀러를 향하지 않고 설계도의 한 부분을 향해 있었다. 계획은 완벽합니다. 교본에 나올 만큼 그의 말에는 칭찬인지 비꼼인지 모를 미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밀러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다. 그럼 이견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5분 후 작전 개시합니다. 폐공장은 을씨년스러웠다. 녹슨 철골 구조물과 깨진 유리창, 그리고 곳곳에 널린 폐기물들이 마치 괴물의 내장처럼 얽혀 있었다. 공기 중에는 쇠 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훈련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지자 밀러 대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문으로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소음탄을 던지는 각도, 연막탄이 터지는 타이밍, 그리고 엄폐물로 몸을 숨기는 동작까지 모든 것이 수백 번 반복 훈련한 대로였다. 알파팀 진입 완료. 적의 시선 확보. 브라보팀 예정대로 침투 바람. 무전기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진우는 공장 후방의 낡은 환풍구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환풍구 덮개를 열기 전에 잠시 멈춰 서서 땅에 귀를 대었다. 밀러라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이었다. 그는 땅을 통해 전해져 오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고 있었다. 공장 내부의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만들어내는 불규칙한 파동. 그는 무전기에 대고 짧게 말했다. 브라보팀, 침투 경로 변경한다. 환풍구가 아니라 지하 배수관을 이용한다. 뭐라고요? 권 상사님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배수관은 데이터에 없는 경로입니다. 위험합니다. 밀러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찢을 듯 울렸다. 하지만 권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빗물이 고여있는 지하 배수관 뚜껑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사라진 후였다. 젠장, 저 독단적인 인간이. 밀러는 욕설을 내뱉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시작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파트너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만큼 지휘관에게 끔찍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임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1층의 적들을 상대하며 권진우가 3층에 도달할 시간을 벌어주어야 했다. 한편 권진우는 좁고 축축한 배수관을 기어가고 있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다. 훈련 감독관들은 후방 환풍구 쪽에 추가 병력과 모의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았다. 만약 그가 계획대로 환풍구로 진입했다면 그는 초반에 탈락하거나 큰 시간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그는 설계도에는 없는 현장의 냄새와 소리를 믿었다. 낡은 건물일수록 가장 취약한 곳은 땅 밑이라는 것을 그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는 배수관을 통해 공장 중앙 보일러실로 잠입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경로였다.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3층으로 향하는 내부 비상계단을 확보했다. 밀러 대위가 1층에서 총격전을 벌이며 5명의 적을 상대하는 동안 그는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3층 VIP의 방문 앞까지 도달했다. 브라보팀, 목표 지점 도착. 내부 상황 파악 중. 그의 보고에 밀러는 경악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5분이나 빠른 도착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권진우는 문틈으로 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밀어 넣었다. 안에는 VIP 역할을 맡은 마네킹과 그를 지키는 3명의 대항군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문 쪽을 경계하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무리였다. 그는 다시 주변을 살폈다. 그의 눈에 낡은 소방 호스가 들어왔다. 그는 소방 호스를 풀어 반대편 복도 끝 창문에 묶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창문을 깨고 건물 외벽으로 몸을 던졌다. 권 상사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밀러가 1층에서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의 비명을 질렀다. 저건 자살행위였다. 3층 높이에서 낡은 소방호스 하나의 의지에 옆방으로 이동하겠다니. 하지만 권진우의 움직임은 원숭이처럼 날렵했다. 그는 외벽의 돌출부를 발로 밟으며 반동을 이용해 옆방 창문으로 몸을 날렸다. 와장창 그는 유리창을 깨고 VIP가 감금된 방의 옆방으로 진입했다. 대항군들은 갑작스러운 소음에 당황하여 그쪽으로 총구를 돌렸다. 바로 그 순간 권진우는 방과 방 사이의 얇은 석고 벽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어깨로 벽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쾅 낡은 석고 벽이 박살나면서 그는 먼지와 함께 VIP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손들어 대항군들이 당황하여 그에게 총을 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대항군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순식간에 3명을 제압했다. 그는 마네킹 VIP를 둘러엎고 유유히 문을 열고 나왔다. 목표 확보. 탈출 시작한다. 상황실의 모니터를 지켜보던 모든 지휘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권진우가 보여준 것은 교본에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의 침투와 구출이었다. 그는 건물의 구조를 무시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다. 밀러 대위는 1층에서 마지막 남은 적을 처리하고 멍하니 위를 올려다보았다. 권진우가 VIP를 어깨에 메고 비상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옷은 엉망이었고 얼굴에는 유리 파편에 긁힌 작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과 같이 고요했다. 작전 완료. 총 소요 시간 14분 28초. 밀러 대위가 세운 계획보다 5분 32초 단축. 훈련 종료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결과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하지만 케이트 밀러의 마음은 지옥이었다. 자신의 계획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파트너는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움직였다. 그런데 결과는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이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또 다른 패배였다. 권 상사님, 밀러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네, 대위님, 당신은 군인입니까? 아니면 서커스 단원입니까? 당신의 돌발 행동이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결과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VIP는 안전합니다. 과정이 엉망인데 결과만 좋으면 답니까? 전쟁은 변수와의 싸움입니다. 당신 같은 통제 불능 요원은 가장 큰 변수일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였다. 갑자기 공장 전체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훈련 상황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공장 외곽에서 날카로운 비명 소리와 함께 실제 총성이 울려 퍼졌다. 크악탕탕탕 상황실과 연결된 무전기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실제 상황이다. 신원 미상의 무장 괴한들 출현 훈련장 전체가 포위됐다. 반복한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던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가짜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진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폐공장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훈련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던 두 사람의 논쟁은 현실의 총성 앞에서 무의미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화약 냄새는 더 이상 훈련용 공포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비릿한 죽음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상황실 응답하라 여긴 알파팀. 현재 위치와 적 규모를 알려달라. 케이트 밀러 대위가 본능적으로 무전기에 대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귀를 찢는 듯한 소음뿐이었다. 치익 통신이 두절되었다. 적들이 전파 방해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고립, 완벽한 고립이었다. 권진우 상사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는 밀러의 팔을 잡아 끌어 가장 가까운 컨테이너 박스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를 통해 전해져 오는 침착함은 오히려 뜨겁게 느껴졌다. 쉿, 소리 내지 마십시오. 적들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속삭임은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밀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전까지 그를 통제 불능이라며 비난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지금 이 순간 이 예측 불가능한 남자만큼 믿음직한 존재는 없었다. 밖에서는 간헐적인 총성과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훈련을 감독하던 소수의 병력들이 압도적인 화력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소리였다. 적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고 사용하는 무기는 군용 장비였다. 대체 누구죠? 테러리스트 아마도요. 하지만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단순한 테러라면 도심을 노렸을 겁니다. 이런 외딴 훈련장을 공격한 건 이곳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진우의 말에 밀러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립.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3층에 남겨진 마네킹 VIP를 향했다. 설마 훈련 시나리오가 유출된 걸까요? 아니면 밀러가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 VIP가 진짜 요인이라면 그리고 이번 훈련이 사실은 그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위장 작전이었다면 그때 그들이 숨어있는 컨테이너 위쪽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쿵, 쿵. 누군가 컨테이너 위를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바닥을 훑었다. 이쪽엔 없다. 3층으로 가. 물건부터 확보해. 영어로 된 대화. 억양으로 보아 동유럽 쪽 용병들 같았다. 물건. 그들은 VIP를 물건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용병들이 사라지자 권진우가 나직하게 말했다.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건 VIP입니다. 그리고 저 마네킹은 가짜일 겁니다. 그럼 진짜는 어디 있죠? 아마도 이 훈련을 총괄하는 지휘관만이 알겠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저들보다 먼저 진짜 VIP를 찾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컨테이너 뒤에서 빠져나와 어둠을 틈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훈련 지휘 본부가 설치된 공장 C동이었다. 그곳에 모든 정보가 있을 터였다. 폐공장은 거대한 미로 같았다. 어둠 속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기 십상이었지만 권진우는 마치 자신의 집 안방처럼 익숙하게 길을 찾아 나아갔다. 그는 낮에 훈련 동안 공장의 모든 구조와 지형을 이미 머릿속에 사진처럼 찍어두었던 것이다. 밀러는 그의 등만 보고 바짝 뒤따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 데이터에 기반한 전술, 그 모든 것이 진짜 위기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깨닫고 있었다. 반면 권진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나침반처럼 본능적으로 생존의 길을 찾아내고 있었다. 시동에 가까워질수록 경계는 삼엄해졌다. 적들은 주요 길목마다 2인 1조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제가 유인하겠습니다. 대위님은 저들이 움직이는 틈을 타서 본부로 진입하십시오. 권진우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다. 안 돼요, 위험합니다. 같이 방법을 찾아요. 밀러가 그의 팔을 잡았다. 혼자서 무장한 용병들을 상대하겠다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권진우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5초. 제가 5초를 벌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진입해서 VIP의 정보와 탈출로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당부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파트너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권진우는 말을 마치자마자 반대편으로 달려가 돌멩이를 멀리 던졌다. 쨍그랑 낡은 철판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뭐야, 저쪽이다, 확인해봐. 보초 2명이 소리가 난 쪽으로 총구를 돌리며 움직였다. 바로 그 5초의 순간 밀러는 입술을 깨물고 지휘 본부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파트너. 그녀는 평생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지휘 본부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통신 장비는 모두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감독관들의 시신이 아니, 다행히도 기절해 있을 뿐이었다. 적들은 살상보다는 제압을 목적으로 움직인 듯했다. 밀러는 재빨리 중앙 컴퓨터로 달려갔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미 해킹당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 후였다. 젠장, 그녀는 책상 위를 샅샅이 뒤졌다. 그때 책상 밑에 떨어진 서류 뭉치 하나를 발견했다. 작전 계획 B. 그것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예비 계획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VIP의 정체는 마네킹이 아니라 북한에서 망명한 천재 핵물리학자 박성철 박사였다. 그리고 그의 은신처는 공장 3층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바로 이 지휘본부의 지하 비밀 벙커였다. 그리고 계획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를 구출할 헬기 착륙 지점과 암호까지 적혀 있었다. 찾았어. 밀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쇳소리가 들렸다. 그 서류, 이리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밀러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아까 컨테이너 위에서 목소리를 들었던 동유럽 용병들의 리더였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 총구는 정확히 밀러의 미간을 향하고 있었다. 똑똑한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군. 용병 리더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권진우가 보초들을 유인한 것은 사실 그들을 지휘 본부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적들의 함정이었던 것이다. 밀러는 꼼짝없이 독 안에 든 쥐가 되었다. 이제 모든 희망은 사라진 것일까? 권진우는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
고립된 폐공장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꼼짝 마. 총 버리고 손 머리 위로. 용병 리더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뜩였다. 케이트 밀러는 천천히 허리에 찬 권총을 뽑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저 정도 거리라면 자신이 총을 뽑기도 전에 머리에 구멍이 날 것이 분명했다. 손에 든 서류도 이리 넘겨. 리더가 턱짓으로 명령했다. 밀러는 작전 계획 B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정보가 적의 손에 넘어가면 박성철 박사는 물론 외부의 구출 계획까지 모두 끝장이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다. 당신들 누구지 원하는 게 뭐야? 밀러가 일부러 말을 걸며 그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켰다. 알 거 없어. 넌 곧 죽거나 운이 좋으면 비싼 몸값의 인질이 될 테니까. 블랙 바이퍼 맞지? 밀러의 한마디에 용병 리더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블랙 바이퍼.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돌며 돈을 받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가장 악명 높은 용병 집단. 미군 정보부의 특급 수배 대상이었다. 호, 아는 게 꽤 많군. 그래, 우린 블랙 바이퍼다. 그리고 네가 찾는 박성철 박사는 우리가 아주 비싼 값에 팔아넘길 물건이지. 이제 만족하나 유언을 남길 시간은 주지. 리더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 밀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다. 와장창 지휘본부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면서 검은 형체가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연막탄이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고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와 함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뭐야 침입이다. 용병 리더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바로 그 혼란의 틈을 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권진우가 밀러의 팔을 잡아챘다. 갑시다. 그는 밀러를 끌고 박살난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밖은 2층 높이였지만 창문 바로 아래에는 다행히도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지며 충격을 흡수했다. 콜록, 콜록. 어떻게? 밀러가 기침을 하며 물었다. 대위님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무전도 없고 총성도 없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권진우는 보초들을 따돌린 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C동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창밖에서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마지막 남은 연막탄을 던져 그녀를 구출해낸 것이었다. 젠장 쫓아 절대 놓치지 마. 용병 리더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두 사람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해진 목표 없이 오직 살아남기 위해 폐공장의 어둠 속을 헤맸다. 이제 어떡하죠?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 적들은 이미 박사님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지하 벙커로 몰려갈 겁니다. 밀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니, 아직은 모릅니다. 그 서류가 가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서류를 들고 도망쳤으니 자신들이 모르는 또 다른 정보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겠죠. 권진우의 판단은 냉철했다.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벙커로 가서 박사님을 구해야 해요. 불가능합니다. 벙커 입구는 이미 그들의 병력으로 가득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건 권총 2자루뿐. 화력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이 숨어든 곳은 공장의 거대한 동력실이었다. 수십 개의 낡은 파이프와 밸브, 그리고 거대한 터빈이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곳. 권진우는 이곳의 지형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네, 우리가 도망만 다니면 결국 체력이 소진되어 잡히고 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될 겁니다. 이 미로 속에서 한 놈씩 조용히 처리하는 겁니다. 밀러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짙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맹수의 눈빛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은 권진우에게 있어 위기의 공간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사냥터라는 것을.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반감이나 의심이 없었다. 오직 파트너에 대한 완전한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미끼가 되어주셔야겠습니다. 권진우의 작전은 대담했다. 밀러가 일부러 소음을 내어 적들의 주력 부대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는 동안 그는 홀로 후방에 남은 병력을 처리하고 보급품을 탈취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고 탈취한 무전기로 적들의 교신을 감청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너무 위험해요. 당신 혼자서 707에서는 이런 상황을 유령놀이라고 부릅니다. 제 전문 분야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 밀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밀러는 낡은 철판을 발로 차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일부러 손전등을 켰다 껐다 반복하며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켰다. 저기다, 여자가 저쪽으로 도망쳤다 쫓아. 예상대로 10여 명의 용병들 중 7, 8명이 밀러를 쫓아 동력실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후방에 남은 것은 단 2명. 권진우는 파이프 위를 소리 없이 기어갔다. 그는 낙하하는 표범처럼 아래에 있던 용병의 등 뒤로 뛰어내렸다. 그는 용병의 입을 막고 목의 경동맥을 정확히 눌렀다. 5초, 용병은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남은 한 명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허공에서 날아오는 묵직한 렌치였다. 펑. 렌치는 정확히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고 그는 그대로 기절했다. 권진우는 쓰러진 용병들에게서 소총과 탄약, 그리고 무전기를 챙겼다. 그는 무전기 주파수를 맞추고 귀에 꽂았다. 적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타겟 B 밀러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 발전실 구역에서 포위 중. 좋아. 생포가 원칙이지만 저항하면 쏴도 좋다. 타겟 A 권진우의 흔적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아마 혼자 어디 숨어 있는 것 같다. 권진우는 무전 내용을 들으며 동력실의 거대한 주밸브로 다가갔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지금부터 유령 놀이를 시작하지. 그는 밸브를 있는 힘껏 돌리기 시작했다. 끼익, 낡은 밸브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다. 공장 전체에 파이프를 흐르던 고압 증기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밀러를 포위하고 있던 용병들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막다른 복도에 갇혀 있었다. 항복해라. 아가씨,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용병들이 총구를 겨누며 천천히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쉬이. 그들 주변의 파이프 곳곳에서 갑자기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낡은 파이프의 이음새가 터지면서 100도가 넘는 수증기가 안개처럼 복도를 뒤덮었다. 크악 뜨거워 젠장, 아무것도 안 보여. 용병들은 갑작스러운 증기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시야가 차단되고 피부는 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증기의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권진우가 그들을 덮쳤다. 그는 소음기가 달린 소총으로 한 놈씩 정확하게 다리와 팔을 쏘아 무력화시켰다. 악내다리 용병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차례대로 쓰러져 나갔다. 그들에게 권진우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야말로 유령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권진우는 밀러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경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찮습니까? 네. 당신은 대체 정체가 뭐죠?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대대 소속 권진우 상사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소속을 정확히 밝혔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다. 파트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완전한 신뢰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안도감도 잠시 무전기에서 용병 리더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쥐새끼 같은 놈,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전 병력, 지하 벙커로 집결. 박성철을 끌어내 만약 저항하면 인질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적들은 이제 인질의 안전 따위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과연 두 사람은 격지에 몰린 적들의 마지막 발악을 막아내고 박성철 박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안 돼.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용병 리더의 섬뜩한 명령에 케이트 밀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적들이 박성철 박사를 죽이려 한다. 시간이 없었다. 지하 벙커로 가야 해요. 당장 그녀는 다급하게 외치며 몸을 돌렸다. 하지만 권진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함정입니다. 함정이라고요?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너무 서두르면 우리까지 죽습니다. 저놈은 일부러 우리를 지하 벙커로 유인하는 겁니다. 그곳에 모든 병력을 집결시켜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권진우의 눈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였다. 용병 리더는 자신들이 무전 내용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자극적인 명령을 내려 그들을 함정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그럼 어떡하죠? 박사님이 위험해요. 밀러는 발을 동동 굴렀다. 이성적으로는 권진우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앞의 위기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권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 우회로를 찾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적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무모하고도 대담한 방법을 쓰는 것. 제가 가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혼자서요? 미쳤어요? 같이 가요? 아니요. 대위님은 여기서 박사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라니요? 권진우는 동력실의 복잡한 파이프 중 하나를 가리켰다. 이 공장의 모든 시스템은 이 동력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하 벙커의 환기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벙커로 가서 소란을 피우는 동안 대위님은 이 동력실에서 벙커로 통하는 주 환기 밸브를 잠가 주십시오. 환기 밸브를 잠그라고요? 그럼 벙커 안의 공기가 맞습니다. 산소가 차단될 겁니다. 놈들은 당황해서 밖으로 나오려 하겠죠. 하지만 벙커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놈들은 스스로 무덤에 갇히는 꼴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박사님도 위험해지잖아요. 벙커에는 비상산소 공급 장치가 있을 겁니다. 최소 30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놈들을 처리하고 박사님을 구해오겠습니다. 대위님은 여기서 탈출로를 확보하고 제가 박사님을 데리고 나오면 즉시 함께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의 계획은 위험천만했다.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박성철 박사는 질식사하고 권진우는 적진 한복판에서 죽음을 맞게 될 터였다. 밀러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요. 당신을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명령입니다. 권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밀러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를 믿습니까?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밀러는 자신의 불안한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불안을 감싸 안는 바위처럼 단단한 신뢰를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그럼 됐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밸브를 잠그십시오. 1초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권진우는 말을 마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밀러는 홀로 남아 차가운 동력실의 밸브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 파트너와 인질의 목숨이 달려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권진우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권진우는 유령처럼 움직여 지하 벙커 입구까지 도달했다. 예상대로 벙커 문 앞에는 남은 용병 대여섯 명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켰다. 저기다 타겟 A다. 용병들이 그를 발견하고 총구를 돌렸다. 나 잡아봐라. 이 멍청이들아. 권진우는 그들을 조롱하며 반대편 복도로 내달렸다. 분노한 용병들이 그를 쫓아 달려들었다.
그는 용병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시간을 벌었다. 복잡한 미로 같은 공장 내부에서 그는 사냥감인 척하며 사냥꾼들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공장의 거대한 폐기물 처리장이었다. 수십 개의 컨베이어 벨트와 분쇄기가 멈춰선 채 기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용병들을 처리장 한가운데로 끌어들였다. 이제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 쥐새끼 용병들이 그를 포위하며 다가왔다. 권진우는 막다른 곳에 몰린 척 거대한 분쇄기 앞에 섰다. 그래, 여기서 끝을 보자. 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무전기였다. 밀러 대위. 지금이다. 그의 외침과 동시에 동력실에 있던 밀러가 온 힘을 다해 환기 밸브를 돌렸다. 끼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하 벙커로 향하던 공기의 흐름이 멈췄다. 벙커 안에 있던 용병 리더와 부하들은 갑자기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뭐야, 왜 이렇게 답답해 산소가. 산소가 부족해 놈들은 공포에 질려 벙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한편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권진우와 용병들의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는 분쇄기와 컨베이어 벨트를 지형짐을 삼아 현란하게 움직이며 적들을 교란했다. 그는 적들의 총알을 피해 컨베이어 벨트 위로 뛰어올랐고 멈춰있던 분쇄기 안으로 몸을 숨기기도 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극복하기 힘들었다. 총알 하나가 그의 팔을 스치고 지나갔다. 으끄가 주춤하는 사이 용병 하나가 그의 등 뒤로 접근해 개머리판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쿵 눈앞이 번쩍이며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잡았다. 이놈 용병들이 쓰러진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그의 팔다리를 묶어 분쇄기 위 컨베이어 벨트에 던져 올렸다. 이놈은 여기서 처리한다. 리더에게 보고해. 타겟 A를 잡았다고. 이제 벙커 문만 열면 된다. 한 놈이 조작 패널로 다가가 분쇄기 작동 버튼을 눌렀다. 위잉 멈춰있던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진우의 몸이 거대한 새 이빨이 번뜩이는 분쇄기를 향해 서서히 끌려 들어갔다. 그의 의식은 희미했지만 죽음의 기계가 다가오는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그때 밀러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타겟 A를 잡았다. 분쇄기로 처리 중이다. 벙커 문을 열 지원 병력을 보내라. 밀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권진우가 잡혔다고. 그리고 분쇄기.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 때문에 자신의 파트너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밸브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지금 밸브를 다시 열면 벙커 안에 적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권진우는 죽는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임무와 파트너. 교본대로라면 임무를 우선해야 했다. 박성철 박사와 국가의 안보가 한 개인의 목숨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권진우의 마지막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나를 믿습니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젠장 교본 따위. 그녀는 밸브를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 벙커로 향하는 공기가 다시 주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권총을 고쳐쥐고 폐기물 처리장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구할 차례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을 넘어선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다. 과연 그녀는 무사히 권진우를 구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 위잉. 쇠가 갈리는 소름 끼치는 소음과 함께 컨베이어 벨트가 권진우의 몸을 거대한 분쇄기의 아가리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의 의식은 희미했고 팔을 스친 총상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벨트를 붉게 물들였다.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오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탕탕 날카로운 총성이 폐기물 처리장의 소음을 갈랐다. 분쇄기 조작 패널 앞에 서 있던 용병의 머리에 붉은 점이 찍히더니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케이트 밀러였다.
그녀는 처리장 입구의 캣워크 위에서 한쪽 무릎을 꿇은 저격 자세로 용병들을 조준하고 있었다. 모야 남아있던 용병들이 당황하여 소리가 난 쪽으로 총구를 돌렸다. 하지만 그들은 밀러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녀는 웨스트포인트 사격 챔피언이었다. 흔들림 없는 손, 냉철한 판단력. 그녀의 총구에서 불을 뿜는 총알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들의 어깨와 다리 등 비살상 부위를 정확히 꿰뚫었다. 크악 네 다리 용병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그녀는 권진우가 그랬던 것처럼 적들을 죽이는 대신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놈이 권총을 그녀에게 겨누며 발악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핑 총알이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사했다. 탕 그녀의 총알은 정확히 적의 손목을 맞췄고 놈은 총을 떨어뜨리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상황이 정리되자 그녀는 즉시 조작 패널로 달려가 분쇄기 작동을 멈췄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 곳은 권진우의 발이 분쇄기 롤러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이었다. 진우 씨 정신 차려요. 그녀는 벨트 위로 뛰어 올라가 그의 결박을 풀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미약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급히 지혈하며 그의 뺨을 때렸다. 일어나요.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권진우가 힘겹게 눈을 떴다. 대위님 무사했군요. 시끄러워요. 죽다 살아난 주제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녀의 어깨에 실렸다. 벙커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환기 밸브를 다시 열었어요. 놈들이 곧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잘했습니다. 이제 박사님을 구하러 가야.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무전기에서 용병 리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였다. 젠장 문이 안 열려 밖에서 잠겼어. 이봐. 본부 듣고 있나? 함정이다. 우리가 갇혔어. 권진우와 밀러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벙커 문이 밖에서 잠겼다고 어떻게 된 거죠? 분명 벙커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다고 했는데 밀러가 중얼거렸다. 그때 무전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고 기계적인 변조된 목소리였다. 수고했다. 블랙 바이퍼. 너희의 임무는 거기까지다. 뭐야? 당신 누구야? 당장 문 열어. 너희는 미끼였을 뿐이다. 진짜 물건은 우리가 가져가지. 너희는 여기서 한국군과 함께 사이좋게 묻히게 될 거다. 그리고 보너스로 이 공장 전체에 설치된 폭탄도 곧 터질 테니 마지막을 즐기도록. 뚜둑 무전이 끊겼다. 권진우와 밀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한 충격. 그들은 처음부터 거대한 연극의 배우에 불과했다. 블랙 바이퍼조차도 체스판 위에 졸이었던 것이다. 진짜 플레이어는 따로 있었다. 그리고 그 플레이어는 이번 연합훈련의 내부 정보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자였다. 내부 배신자가 있었어. 밀러가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그것도 아주 높은 직책에. 권진우가 말을 이었다. 작전 계획 B와 지하 벙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의 최고 지휘관들 뿐이었다. 상황이 최악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블랙 바이퍼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정체불명의 유령과도 싸워야 했다. 게다가 공장 전체가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얼마나 남았죠 모릅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두 사람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박성철 박사를 구출하고 이 지옥 같은 공장을 탈출하는 것이었다. 놈들의 진짜 목적은 박사님을 납치하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동하는 동안 권진우가 말했다. 무슨 뜻이죠? 만약 박사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벙커에 폭탄을 설치했으면 그만입니다. 굳이 블랙 바이퍼를 고용해 이런 복잡한 연극을 벌일 이유가 없죠. 놈들은 박사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노리는 겁니다. 핵무기 설계도 혹은 그 이상의 것.
그렇다면 박사님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신자는 박사님을 빼내기 위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아마도 우리 군과 적들이 뒤엉켜 싸우는 혼란을 틈타 제3의 루트를 통해 접근하겠죠. 두 사람은 지휘본부로 돌아왔다. 권진우는 찢어진 공장 설계도를 바닥에 펼쳤다. 공식적인 출입구는 모두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그의 손가락이 설계도의 한 점을 가리켰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공장을 처음 지을 때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폐쇄된 잊혀진 지하 비상 통로였다. 배신자는 이 길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의 끝에서 놈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오직 서로의 등과 판단력에만 의지해야 했다. 그들은 부서진 통신 장비의 부품과 남겨진 무기들을 이용해 함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게임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 내부의 유령을 잡기 위한 치밀한 심리전이었다. 권진우는 잠시 자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사진. 과거의 임무에서 지켜주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품에 넣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자신의 파트너도 그리고 무고한 인질도 그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두 사람의 의지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배신자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음모를 파헤치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자, 이제부터 연극을 시작해 볼까요? 케이트 밀러 대위의 눈이 지적인 냉광으로 빛났다. 절망적인 상황에 주저앉아 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웨스트포인트의 수석 전략가로서의 면모가 되살아난 것이다. 그녀는 바닥에 펼쳐진 설계도를 중심으로 주변에 널린 온갖 잡동사니들을 가리키며 권진우에게 말했다. 배신자는 분명 우리가 죽었거나 블랙 바이퍼와 교전 중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박사님을 빼내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가장 방심할 만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해요. 그녀의 작전은 역설계였다. 적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계획을 역으로 이용하여 함정을 파는 것. 우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군에게가 아니라 배신자에게만 들리도록 밀러는 부서진 통신 장비들 사이에서 예비용 단거리 무전기 하나를 찾아냈다. 이건 주파수 범위가 1Km 내외로 아주 짧아요. 공장 외부의 아군에게는 닿지 않지만 이 공장 어딘가에 숨어있을 배신자에게는 충분히 전달될 겁니다. 그녀는 무전기를 켜고 일부러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쳤다. 여기는 밀러 대위 권상사는 부상 반복한다. 권상사는 중상으로 움직일 수 없다. 나는 지금 박성철 박사와 함께 지하 비상 통로 B7 구역으로 탈출을 시도 중이다. 지원 바란다. 이것은 미끼였다. 권진우가 중상을 입었고 자신이 박사 실제로는 아직 벙커에 있는 와 함께 특정 탈출로로 이동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 배신자가 이 정보를 듣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B7 구역으로 올 것이었다. 혼자서 혹은 최소한의 병력만 이끌고 부상당한 여자 하나와 과학자 한 명을 상대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라고 생각할 테니까. 대단하군요. 할리우드 여배우 뺨치는 연기력이었습니다. 권진우가 팔의 상처를 동여매며 피식 웃었다. 이제 무대를 준비해야죠. 그들의 무대는 B7 구역. 낡고 좁은 지하 통로였다. 그곳은 양쪽이 막혀 있고 중앙에 거대한 환풍기가 멈춰선 채 자리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곳을 거대한 덫으로 만들기로 했다. 밀러가 전략을 짜는 동안 권진우는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용병들에게서 빼앗은 시사 모의 폭탄 훈련용이지만 소리와 섬광은 실제와 비슷했다을 환풍기 날개 곳곳에 설치했다. 그리고 용병들의 시신에서 수거한 섬광탄과 연막탄을 통로 입구에 교묘하게 숨겼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놈을 완전히 묶어둘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권진우는 통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수십 년 된 굵은 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근처 공구함에서 파이프 렌치를 가져와 수도관의 밸브를 살짝 풀었다. 물이 새어나와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죠? 홍수라도 내려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폐유 드럼통을 쓰러뜨렸다. 시커먼 기름이 물 위로 퍼져나가며 얇은 유막을 형성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바닥에 고인 기름물 위에 고압 전선을 잘라 피복을 벗긴 채 내려놓았다. 전선 끝은 그가 개조한 원격 격발 장치에 연결했다. 기름, 물, 그리고 전기. 최악의 조합이죠. 밀러는 그의 의도를 알아채고 감탄했다. 배신자가 이 통로로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원격으로 전기를 흘려보내 바닥 전체를 거대한 전기 충격 함정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살아남더라도 감전의 충격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 터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두 사람은 함정이 설치된 통로가 한눈에 보이는 2층 제어실에 몸을 숨겼다. 이제 남은 것은 배신자라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고 덫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10분, 20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너무 늦는 거 아닐까요? 계획이 실패한 걸까요? 밀러가 초조하게 속삭였다. 아니요. 올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언제나 이성을 이기니까요. 권진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통로 저편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과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2명. 총 3명이었다. 그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 아군이었다. 선두에 선 남자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장군님? 밀러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배신자의 정체는 이번 연합훈련의 미군 측 총책임자 존슨 장군이었다. 금발의 백발과 인자한 미소 뒤에 그런 무서운 탐욕을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이번 훈련을 빌미로 박성철 박사를 빼돌려 제3국에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블랙 바이퍼는 그저 그의 계획에 이용된 하청업체에 불과했다. 주변을 경계해. 여우 같은 연인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존슨 장군이 부하들에게 명령하며 빛을 구역으로 들어섰다. 그는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낡은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흔한 현상이라고 생각한 듯 대수롭지 않게 발을 들여놓았다. 그가 통로 중앙, 거대한 환풍기 바로 아래에 도착한 순간이었다. 지금입니다. 권진우가 속삭였다. 밀러는 망설이지 않고 C4 모의 폭탄의 격발 스위치를 눌렀다. 쾅쾅쾅, 거대한 환풍기 날개에 설치된 폭탄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굉음과 함께 섬광이 터널을 뒤흔들었다. 동시에 입구에 설치했던 섬광탄과 연막탄도 터지면서 통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야 존슨 장군과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폭발에 혼비백산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권진우가 2번째 스위치를 눌렀다. 지지직 파지지직 바닥에 고여있던 기름물 위로 푸른 스파크가 튀었다. 고압 전류가 물을 타고 흐르면서 통로 전체가 거대한 감전구역으로 변했다. 으아악 존슨 장군과 부하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값비싼 군화도 고압 전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끝났군요. 권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밀러는 굳은 얼굴로 모니터의 다른 화면을 보고 있었다. 아니요. 아직이에요, 박사님이. 박사님이 사라졌어요. 그녀가 가리키는 화면은 지하 벙커 내부를 비추는 CCTV였다. 벙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박성철 박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벙커의 또 다른 비밀 통로를 통해 제3의 인물이 이미 박사를 빼돌린 것이다. 존슨 장군조차도 미끼였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다. 그 순간 제어실의 스피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존슨 장군이 차고 있던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변조되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다. 수고했다. 미군 양반들, 미끼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해줬군. 이제 박성철 박사는 우리가 잘 모셔가지. 아, 그리고 선물로 남겨둔 폭탄. 타이머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10분 주지. 권진우와 밀러는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거대한 음모의 껍데기만 건드렸을 뿐. 진짜 핵심은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제 공장 전체가 폭발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과연 진짜 배우의 정체는 누구이며 두 사람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박사님을 구하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10분 안에 여기서 탈출하고 박사님까지 구해야 해. 케이트 밀러는 절망감에 소리쳤다. 제어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색 숫자로 9:59가 표시된 타이머가 깜빡이고 있었다. 진짜 배우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것이다. 진정하십시오. 대위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권진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 CCTV 화면들을 빠르게 훑고 있었다. 목소리 분명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입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변조되었지만 그 특유의 억양과 비웃음 섞인 말투가 뇌리에 박혔다. 일단 박사님부터 찾아야 해요. CCTV에 잡힌 게 있을 거예요. 밀러가 컴퓨터를 조작해 박사님이 사라지기 직전의 벙커 영상을 되돌렸다. 영상 속에서 벙커의 벽 일부가 스르르 열리더니 방독면을 쓴 2명의 인물이 나타나 박사를 강제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사라진 비밀 통로는 설계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이 통로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죠?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으로 보아 공장 외부의 강 쪽으로 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놈들은 보트를 이용해 탈출하려는 겁니다. 권진우는 결단을 내렸다. 시간이 없습니다.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즉시 강 쪽으로 가서 놈들을 추격하겠습니다. 대위님은 여기서 폭탄을 찾아야 합니다. 폭탄을요, 이 넓은 공장에서 어떻게 찾아요? 찾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겁니다. 그는 제어실의 주 전력 차단기를 가리켰다. 모든 폭탄은 원격 기폭 장치와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치는 이 공장의 전력을 사용하겠죠. 만약 우리가 공장 전체의 전력을 차단한다면 운이 좋으면 기폭 장치의 타이머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는 차단기 옆에 보조 동력 장치를 가리켰다. 전력이 차단되면 비상 발전기가 즉시 가동됩니다. 발전기가 돌아가기 전에 주 전력과 보조 전력을 모두 동시에 끊어야 합니다.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력 시스템이 쇼트를 일으켜 오히려 폭탄을 조기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완벽하게 같은 순간에 스위치를 내려야 했다. 제가 주 전력을 맡겠습니다. 대위님은 비상 발전실로 가서 제 신호에 맞춰 차단기를 내려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밀러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야말로 할 수 있겠어요. 부상당한 몸으로 혼자서 놈들을 상대하는 건 걱정 마십시오. 권진우는 허리에 찬 마지막 남은 권총을 확인했다. 유령은 원래 혼자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그는 밀러의 어깨를 한번 꽉 쥐어주고는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다. 이제 남은 시간은 8분. 권진우는 미친 듯이 달렸다. 강가로 향하는 비밀 통로의 출구는 공장 폐수 처리장 근처에 있을 터였다. 폐수 처리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박성철 박사를 태운 고무보트가 막 강을 출발하려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방독면을 벗은 배후의 인물이 서 있었다. 그 얼굴을 본 권진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령관님, 그는 한국군 측 훈련 총책임자이자 권진우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 이준혁 장군이었다.
수많은 작전을 함께하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아버지와도 같았던 상관. 그가 이 모든 일의 배우였다니. 왔구나? 진우야. 내가 올 줄 알았다. 이 장군은 태연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어째서 이런 짓을 돈 때문이냐고 하니? 명예 때문이냐고 더더욱 아니다. 이건 신념의 문제다. 진우야, 이 나라는 썩었어. 우리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조국은 결국 힘 있는 자들의 놀이개가 될 뿐이다. 진정한 애국은 낡은 판을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박성철 박사의 기술은 그 새로운 질서를 위한 힘이 될 거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뒤틀린 애국심이 만들어낸 괴물. 그건 애굽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권진우가 총을 겨눴다. 쏘아라. 하지만 네가 쏘는 순간 내 심장 박동과 연동된 기폭 장치가 작동해. 내 파트너가 있는 제어실부터 날아갈 거다. 이 장군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는 인간 폭탄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자, 선택해라. 진우야. 나를 보내주고 내 파트너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나와 함께 모두가 죽는 길을 택할 것이냐? 비열한 함정. 권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 그의 인이어에서 밀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 씨 들려요. 비상발전실 도착했어요. 당신 신호만 기다리고 있어요. 권진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이 장군을 쏘면 밀러가 죽는다. 쏘지 않으면 박사가 납치되고 국가는 위기에 빠진다. 진퇴양난.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뇌리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심장 박동 연동 기폭 장치. 그것은 심장이 테렀을 때가 아니라 심장 박동의 패턴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작동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극도의 공포나 고통으로 심박수가 폭증했을 때 밀러 대위 계획 변경합니다.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차단기 내리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즉시 발전실의 모든 소화 시스템을 작동시키세요. COE 소화 장치를 최대로 분사하십시오. 네, 그게 무슨 시간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나를 믿는다면 남은 시간 2분. 이 장군은 승리를 확신한 듯 보트를 향해 돌아섰다. 바로 그때였다. 권진우는 총을 쏘는 대신 자신의 허벅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타앙크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뭐 하는 짓이야? 이 장군이 경악하며 돌아봤다. 이게 당신의 방식이라면 나 역시 내 방식으로 당신을 막을 겁니다. 권진우는 피를 흘리며 남은 한 발의 총알을 이 장군이 아닌 보트의 엔진을 향해 쏘았다. 탕펑 엔진이 터지면서 보트에 불이 붙었다. 이 미친놈이 이 장군이 분노하여 그에게 달려드는 순간 공장 전체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위이잉 밀러가 작동시킨 COE 소화 시스템이 공장 전체에 하얀 가스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제어실, 동력실, 그리고 이 장군과 권진우가 있는 폐수 처리장까지 산소가 급격히 희박해지면서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다. 쿨럭 내놈. 대체 무슨 짓을. 이 장군이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지기 시작했다. 기폭 장치의 LED가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폭발 직전이었다. 권진우 역시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과다출혈과 산소 부족.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불타는 보트에서 기어 나오는 박성철 박사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박사님, 어서 피하.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눈앞이 암전되었다. 그리고 거대한 폭음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섬광.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굉음. 권진우의 마지막 기억은 그게 전부였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뜨거운 화염과 무너져 내리는 철골 구조물 속에서 그는 조국을 배신한 상관과 함께 재가 되었으리라. 하지만 그의 귓가에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가
진우 씨 제발 눈 좀 떠봐요. 그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물과 검댕으로 범벅이 된 케이트 밀러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무너진 폐허 속에서 그의 상체를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었다. 살아 있었군요. 권진우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바보 멍청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죽는 줄 알았잖아요. 밀러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가 의식을 잃은 후 CO2 가스로 인해 산소 농도가 희박해지자 이준혁 장군의 심장 박동 연동 기폭 장치는 오류를 일으켰다. 모든 폭탄을 동시에 터뜨리는 대신 가장 가까이 있던 제어실의 폭탄만 터뜨리고 작동을 멈춘 것이다. 제어실의 폭발은 연쇄 폭발을 막는 방화벽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공장 전체가 날아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밀러는 폭발 직후 방독면을 쓰고 권진우를 찾아 달려왔다. 그녀는 무너진 철골 더미 밑에 깔려있던 그를 발견하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그를 꺼내려 애썼다. 박사님은 무사해요. 강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건졌어요. 이준혁 장군은 폭발에 휘말려 시신도 찾지 못했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 배신자는 처단되었고 박성철 박사는 안전하게 구출되었다. 권진우는 병원으로 옮겨져 몇 번의 대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몇 달 후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케이트 밀러 대위는 이번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진급했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출국 당일 인천국제공항. 밀러는 출국장 앞에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목발을 짚은 남자가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아직 깁스를 풀지 못한 권진우였다. 안 올 줄 알았어요. 밀러가 애써 미소를 지었다. 환송인데 당연히 와야죠. 그는 무심한 척 말하며 작은 쇼핑백 하나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탁구공이랑 방울토마토입니다. 밀러가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안에는 탁구공 한 줄과 방울토마토 한 팩이 들어있었다. 처음 만났던 그날 그를 모욕했던 자신에 대한 유쾌한 복수였다. 고마워요. 미국 가서 사격 연습 열심히 할게요. 언젠가는 당신처럼 쏠 수 있도록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대로 이미 최고의 군인입니다. 권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다시 돌아올 거예요. 교환장교 프로그램 신청했어요. 1년 뒤에 여기 한국으로. 권진우의 눈이 커졌다. 왜죠? 미군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텐데. 배우고 싶은 게 아직 남아서요. 밀러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처럼 교본에는 없는 방식으로 싸우는 법. 그리고 당신처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법을요. 그것은 고백이었다. 탑승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가야겠네요. 밀러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녀가 몇 걸음 걸어갔을 때 권진우가 그녀를 불렀다. 케이트.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밀러는 뒤돌아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1년 후 바로 그 사격장. 권진우는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현역에서 물러나 특수부대 교관으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더 이상 오만한 대위가 아닌 자신감과 부드러움을 함께 갖춘 한국 주둔 미군 소령 케이트 밀러였다. 오랜만이에요. 교관님, 오랜만입니다. 소령님, 실력 좀 볼까요? 밀러는 말없이 사선에 섰다. 그리고 교본 자세가 아닌 권진우가 했던 것처럼 허리를 비튼 독특한 자세를 취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의 소리를 들었다.
타항 그녀가 쏜 총알은 100m 관역의 정중앙에 정확히 박혔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녀가 총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뭘 말입니까? 당신이 왜 조준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쏘는지.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요. 권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이제 2단계 훈련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2단계요. 네, 파트너와 평생 함께하는 법. 이건 교본에 없어서 몸으로 직접 배워야 합니다. 그의 말에 밀러가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사격장을 배경으로 나란히 섰다. 총성과 화약 연기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국경과 계급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전설이 된 유령과 그를 이해한 유일한 독수리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첫 사격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히 두 사람의 실력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동양과 서양, 직관과 데이터, 경험과 이론이라는 거대한 두 세계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죠. 처음에 밀러 대위는 참 얄미울 정도로 오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화 과정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과 다른 방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권진우 상사의 침묵의 힘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죠. 진정한 고수는 소리 없이 강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파트너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함께하는 동료가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나의 등을 지켜주는 존재.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겠죠. 생사를 넘나드는 압박감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서로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밀러가 임무보다 권진우를 구하러 달려갔을 때 저는 짜릿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규칙과 이성을 뛰어넘는 인간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신자의 정체가 가장 믿었던 상관이었다는 설정은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때로 뒤틀린 신념일 수도 있고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10분의 사투는 결국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믿지 않았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 사격장 장면은 제가 가장 아끼는 장면입니다. 1년 후, 밀러는 더 이상 권진우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에게 배우려 하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액션 활극이 아니라 한 인간의 성장 드라마로 느껴졌으면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무기가 아니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저 역시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권진우처럼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혹은 밀러처럼 나의 세상을 넓혀주는 그런 멋진 파트너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인간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야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두 주인공은 서로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남녀의 감정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위대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가장 강한 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 그것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권진우 상사와 케이트 밀러 소령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동과 교훈을 얻으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과 영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